저는 올해 78입니다. 평생을 시장 한 구석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죠. 아침 5시면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밤 9시가 되어야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이 멸치볶음 어제 사간 거 우리 남편이 2그릇이나 먹었어요 라고 할 때면 피곤함도 싹 가시곤 했어요. 남편은 제가 35이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죠. 그때 아들 민준이는 겨우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민준이가 엄마 아빠 언제 깨어나? 라고 물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정신없이 일만 했어요. 새벽 시장에서 물건을 떼어다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받고 저녁엔 다시 다음날 준비를 했죠. 손에 화상 자국이 수없이 생겼고 허리는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학교에서 상을 타올 때마다 성적표에 전교 10등 안에 들었다는 도장이 찍힐 때마다 힘이 났어요. 민준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입학금을 마련하려고 제가 모아둔 적금을 다 깼죠. 그리고 대학 졸업 후 민준이는 영국으로 석사 유학을 가겠다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 나이에 무슨 유학이냐, 빨리 취직해야지라고 말렸지만 저는 아들의 꿈을 꺾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을 미천 삼아 시작한 반찬 가게를 더 키웠어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일했고 명절엔 쉬지 않고 특수를 노렸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민준이에게 보내는 생활비가 빠듯하지 않게 하려고 치과 치료도 미루고 아픈 것도 꾹 참았어요. 2년 후 민준이는 석사 학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갔을 때 훤칠하게 자란 아들의 모습에 눈물이 났죠. 엄마 수고 많으셨어요 라며 짐을 들어주는 민준이를 보며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이는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연봉도 괜찮았고 미래가 보장된 직장이었죠. 그리고 1년 뒤 민준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의 며느리 될 여성은 공무원 집안 출신이었어요. 아버지가 세무 공무원이고 어머니는 교사였다고 했죠. 저는 며느리 수진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불편했습니다. 인사는 공손하게 했지만 눈빛이 차가웠거든요. 제가 내온 반찬을 먹으며 어머니, 요즘은 이런 집밥보다 건강식이 유행이던데요 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뜨끔했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좋아하는 여자니까 참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결정했고 저는 축하금을 준비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과 분양받았던 상가 하나를 매각한 돈을 합쳐서 1억 5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강서구에 괜찮은 신축 아파트가 나왔는데 전세금에 보태면 딱 그 금액이었죠. 민준아, 이 돈으로 전세 얻어라. 내가 직장 다니면서 차곡차곡 모으면 나중에 집도 살 수 있을 거야. 통장을 건네며 말했을 때 민준이는 엄마 고맙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며느리 수진이는 어머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표정이 그다지 기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시장 동료들에게 빌린 정장을 입고 갔어요. 화려한 예식장에서 민준이가 턱시도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평생 반찬가게 앞치마만 두르고 살았던 제가 이런 날을 맞이할 수 있다니 감개무량했죠. 하지만 피로연이 끝나고 며느리 수진이의 친정 쪽 하객들이 신랑 어머니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민망했습니다. 안사도는 시장에서 장사하신대요라고 말하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죠. 그때 처음으로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결혼 후 5년 동안 민준이 부부는 멀어져만 갔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라도 했는데 나중엔 명절에도 연락이 뜸했죠. 엄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어머니 저희도 친정 가야 해서요. 같은 핑계만 늘어놓았습니다. 설날에도 추석에도 저는 혼자였어요. 시장 동료들이 사장님, 아들한테 가시지 그래요? 라고 물으면 애들이 바쁘다고 하네라고 둘러댔죠. 하지만 속으로는 서러웠습니다.
명절 음식을 혼자 차려놓고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죠. 5년 만에 처음 듣는 초대였으니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이냐? 수진이도 괜찮다고 하니? 네, 어머니. 오세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저는 기뻤어요. 드디어 아들이 저를 생각해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제가 1억 5천만 원을 대준 그 아파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던 겁니다. 추석 일주일 전부터 저는 들떠 있었어요. 시장에서 가장 좋은 한우를 골라 사고 민준이가 좋아하던 잡채 재료도 준비했죠. 백화점에 가서 며느리 수진이 줄 선물도 샀습니다. 비싼 건 아니었지만 정성껏 고른 스카프였어요. 추석 당일 아침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파마도 하고 깨끗한 옷도 꺼내 입었죠.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지만 오늘만큼은 행복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석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정말 깔끔하고 좋아 보였어요. 제가 마련해준 전세금으로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구나 싶으니 뿌듯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며느리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죠. 나야, 엄마.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는 간단한 티셔츠 차림이었고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어요. 어서 오세요 하는 인사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 보였어요. 새 가구들과 큰 텔레비전, 예쁜 소파까지. 제 돈으로 마련한 이 공간에서 민준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죠. 집이 참 예쁘게 꾸며놨네. 제가 말하자 며느리 수진이는 네라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민준이는 안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오셨어요? 반갑다기보다는 무덤덤한 인사였죠. 저는 그래, 잘 지냈니? 라고 물었지만 민준이는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왠지 모를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민준이는 계속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수진이는 주방에서 뭔가를 하는 듯 했지만 요리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명절인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죠. 전에 제가 명절을 준비할 땐 새벽부터 부엌에서 부산하게 움직였는데 말입니다. 민준아, 회사는 잘 다니고 있니? 제가 물었어요. 네, 잘 다니고 있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승진은? 아직이요. 대화가 이어지질 않았죠. 5년 만에 만났는데 할 말이 이것밖에 없다니 허탈했어요. 수진이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쟁반 하나 들고 있었죠. 무슨 음식을 차려왔나 기대하며 봤는데 김 한 봉지, 컵라면 2개, 그리고 즉석밥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어머니, 요즘 저희 너무 바빠서요. 알아서 드세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쟁반을 멍하니 바라봤죠. 추석인데 명절인데 이게 전부라니.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5년 만에 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데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제가 불렀지만 민준이는 엄마, 저 회사 매일 확인해야 해서요라며 노트북을 펼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명절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만들었던 제 모습이 스쳤죠. 민준이가 어렸을 때 엄마 이거 맛있어라며 좋아하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힘들어도 행복했는데.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저는 애써 웃으며 긴 봉지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즉석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명절 아침부터 이렇게 혼자 밥을 데워 먹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후루룩 국물을 마시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맛도 없었죠.
라면 국물이 이렇게 짜고 텁텁했나 싶었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노트북 화면만 보고 있었고 수진이는 방문을 닫은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민준이가 엄마 그냥 두세요. 나중에 할게요라고 했어요. 저는 아니다. 내가 할게라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서 문득 화장실이 급해졌죠. 화장실 좀 쓸게. 복도를 걸어가는데 거실 구석에 뭔가 쌓여 있는 게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고급 배달 음식 용기들이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로고가 찍힌 상자, 유명 일식집 포장 용기, 고급 중식당 봉투까지 손으로 만져봤어요. 아직 며칠 안 된 것 같았죠. 영수증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15만 원이라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한 끼에 15만 원. 저는 시장에서 일주일치 식비로 그 돈을 썼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바쁘다고 했는데 배달 음식은 시켜 먹을 시간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컵라면과 김이라니 가슴속에서 뭔가 서늘한 게 올라왔죠. 소파에 다시 앉아 있는데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화장을 고치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었더군요. 저 친구 만나고 올게요. 민준이에게 그렇게 말하고는 가방을 들었어요. 추석인데 친구를 만나? 제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오래전에 약속한 거라서요. 수진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그럼 저녁은? 각자 알아서 드세요. 냉장고에 뭐 있을 거예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고 민준이는 여전히 노트북만 보고 있었어요. 민준아, 명절인데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엄마, 저 진짜 급한 일이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계속 일만 했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켰다 끄고 또 켰다 껐죠. 시간이 너무 안 갔습니다. 이렇게 서럽게 명절을 보낸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녁 무렵 배가 고팠습니다. 민준아, 저녁 어떻게 할까? 엄마, 냉장고 보세요. 뭐 있을 거예요? 냉장고를 열었더니 맥주와 요구르트,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반찬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편의점에 다녀왔어요. 삼각김밥 2개를 사서 혼자 먹었죠. 제가 전세금 1억 5천만 원을 보태준 이 집에서 명절 저녁을 편의점 김밥으로 때우고 있다니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밤 9시쯤 수진이가 돌아왔어요. 손에는 명품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다녀왔습니다. 인사도 성의 없었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제가 물었더니 네, 친구들이랑 호텔 뷔페 먹었어요 라고 했어요. 호텔 뷔페? 저는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었는데 수진이는 호텔 뷔페를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왔는데 혼자 두고 말이죠.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수진아, 명절인데 시어머니 혼자 두고 친구 만나러 가는 게 맞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핸드폰을 보며 어머니,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살아요. 명절이라고 특별한 거 없어요라고 말했죠. 민준이한테 눈을 돌렸어요. 민준아, 넌 아무 말도 없니?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제가 키운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죠. 거울 속 제 얼굴은 너무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굽은 허리.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제 모습이었어요. 거실로 돌아오니 수진이가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힐끗 봤는데 SNS 같았어요.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 여러 장 보였죠. 호텔 레스토랑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수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아, 핸드폰 좀 보여줄 수 있나? 사진 찍은 거 구경 좀 하고 싶어서. 제가 말하자 수진이는 화면을 후다닥 끄며 별거 없어요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봤습니다. 오늘 친구들과 즐겁게 웃으며 고급 음식을 먹는 사진들을요.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졌어요. 시어머니는 집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게 하고 자기는 호텔 뷔페를 먹었습니다.
그것도 명절에. 그리고 그 사진을 SNS에 자랑스럽게 올렸죠. 민준아, 나 오늘 집에 가야겠다.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왜요? 내일 가시면 되잖아요. 아니다. 오늘 가야겠어. 갑자기 몸이 안 좋네. 거짓말이었지만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민준이가 일어서려 하자 아니다. 혼자 갈 수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가방을 챙기는데 눈물이 났죠.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민준이는 벌써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고 수진이는 방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어요. 배웅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5년 만에 온 어머니를 그렇게 보내는 거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뭘 위해 살았나.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손에 화상을 입어가며 반찬을 만들고 유학비를 보내고 전세금을 대줬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접이었나? 아파트 단지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추석 밤이라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달빛 아래 혼자 서 있으니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 같았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쓰라렸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니 좌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다들 가족들과 명절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왔죠. 저만 이렇게 쓸쓸히 혼자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빈집에 불을 켜니 더 쓸쓸했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오늘 하루가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을 청하려고 방에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천장만 빤히 쳐다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민준이의 무심한 얼굴, 수진이의 차가운 말투, 그리고 그 초라한 명절 식탁. 새벽 2시쯤 됐을 때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복도를 지나다 문득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때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죠. 누가 이 시간에 연락을 하나 싶어 확인했더니 민준이었어요. 엄마 잘 들어가셨어요? 짧은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이제야 연락을 하다니. 답장을 하려다 말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역시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그때 또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번엔 전화였습니다. 민준이었죠.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엄마, 오늘 불편하셨죠? 죄송해요. 수진이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요.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민준이가 다시 불렀지만 저는 그래, 이제 자야겠다라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잠을 설치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일어난 거였죠.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동네 골목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깨어 있으니 더 외로웠어요. 추석 연휴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민준이에게 다시 가볼까 생각도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제 그 차가운 대접이 자꾸만 떠올랐죠.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무렵 민준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녁 드셨어요? 저희 집에 오세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알았다. 조금 이따 갈게. 1시간 뒤 다시 민준이네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어준 건 민준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표정이었죠. 거실로 들어가니 수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제가 물었습니다. 아, 친정에 다녀온다고 나갔어요. 명절인데 남편 혼자 두고 친정을 간 거였죠.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치킨 시켰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치킨. 명절에 어머니랑 치킨을 먹는다는 발상에 허탈했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킨이 도착하고
우리는 마주 앉아 먹었어요. 민준이는 맥주를 마시며 엄마도 한잔 하세요라고 권했지만 저는 사양했습니다. 너나 마셔라. 식사를 하는 동안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민준이는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고 저는 치킨을 집어먹으며 창밖만 바라봤죠. 이게 제가 바랐던 명절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8시쯤 됐을 때 수진이가 돌아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살짝 놀란 표정이었죠. 어머니 또 오셨어요? 또라는 표현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친정은 잘 다녀왔니? 제가 물었어요. 네, 부모님이 맛있는 거 많이 챙겨주셨어요. 수진이는 비닐봉지 2개를 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친정에서 받아온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더군요. 그때 수진이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놔둔 핸드폰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주방에 있었고 민준이는 화장실에 갔죠. 저는 그냥 앉아 있었는데 전화벨이 계속 울렸어요.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은지 언니 영상통화였어요. 그때 수진이가 주방에서 나오며 어머니, 제 전화 좀 받아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영상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야, 수진아. 친구로 보이는 여성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을 보더니 당황하는 표정이었죠. 아, 죄송합니다. 수진이 어머니시군요. 수진이 지금 주방에 있어. 바꿔줄게. 제가 말하려는데 친구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수진이 괜찮죠? 아까 통화할 때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던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 친구는 저를 안사돈으로 착각하고 제 뒷담화를 한 거였어요. 뭐? 아니에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친구는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죠. 그때 수진이가 달려와 핸드폰을 빼앗았어요. 은지 언니, 나중에 전화할게. 수진이는 황급히 통화를 끊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죠. 수진아, 지금 뭐라고 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언니가 착각한 거예요. 수진이는 변명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착각이라고? 방금 내가 나 때문에 힘들다고 했다며?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수진이가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됐다. 더 들을 필요 없어.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가 와서 피곤하고 힘들다는 말을 친구들한테 하고 다녔다니. 화장실에서 민준이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준아, 내 와이프한테 물어봐. 내가 얼마나 피곤한 존재인지.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민준이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오빠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예요. 수진이는 여전히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제가 아들을 불렀어요. 엄마가 그렇게 짐스럽니? 명절에 와서 피곤하게 만드는 존재니? 엄마, 그게 아니라. 민준이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엄마가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수진이가 그럴 리 없잖아요. 민준이는 아내를 두둔했어요. 제 말은 믿지 않고 수진이 편만 드는 아들을 보니 더 화가 났죠. 그래, 내가 잘못 들었겠지. 늙어서 귀도 어두워진 모양이다. 저는 비아냥거렸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어요. 오늘은 정말 가야겠다. 어머니, 오해해요. 정말이에요. 수진이가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민준이는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기만 했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가 서 있었죠. 둘 다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저 상황이 불편할 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고 참았던 게 터진 거였죠.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저는 그저 피곤하고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며느리한테도 심지어 아들한테도.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그날 밤 저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들한테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건가?
새벽녘에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매달리지 않겠다고, 제 인생은 제가 살겠다고.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줬지만 사람 대접조차 못 받는다면 의미가 없었어요. 해가 뜨자 저는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하지만 표정만큼은 단호했어요. 오늘부터 제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으니까요. 핸드폰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연휴라 문을 열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화를 걸어봤어요. 다행히 당직 변호사가 받았죠.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최대한 빨리요.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재산 정리 문제입니다. 급한 일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그럼 연휴 끝나고 바로 오시죠. 화요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해가 밝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 같았죠.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에 주름은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죠. 오늘은 제 인생을 바꾸는 날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리긴 했지만 결심은 확고했죠. 더 이상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주며 살 수는 없었어요. 박영숙 고객님 맞으시죠? 젊은 남자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가 마주 앉았어요. 변호사는 차를 권했지만 저는 사양했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재산이 있어요. 부동산 2채와 보험이요. 전부 아들 앞으로 상속하려고 준비해뒀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상속 계획을 변경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전부 다시 제 명의로 돌리고 싶어요. 그리고 유언장도 새로 쓰려고요. 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혹시 가족 간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나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변호사는 물론입니다. 본인 명의 재산은 언제든 처분하실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상담을 받았어요. 제가 가진 재산은 시장 근처 상가 1채,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아파트 1채였습니다. 합치면 6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죠. 보험도 3개나 있었는데 수익자가 전부 민준이로 되어 있었어요. 이 보험들 수익자를 제 명의로 바꿀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연락해서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저는 모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하시겠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아들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재산은 나중에 제가 원하는 곳에 기부하거나 제 노후에 쓸 겁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확실하신 거죠? 나중에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는데.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작성해 주세요. 제 의지는 확고했죠. 서류 작성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새로 작성한 유언장과 재산명의 변경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무게는 가벼웠지만 의미는 무거웠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보험사를 방문했어요. 3군데나 돌아다니며 수익자를 전부 제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직원이 가족분 명의에서 본인 명의로 바꾸시는 건 흔치 않은데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제 보험인데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피곤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후련했죠. 이제 제 재산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함부로 기대할 수 없게 됐어요. 민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앞으로 명절에 연락하지 마라.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1시간 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려왔지만 또 받지 않았죠. 문자가 계속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차를 한 잔 끓여 마셨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참 예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20통도 넘게 왔지만 전부 무시했습니다. 수진이한테서도 몇 번 연락이 왔는데 역시 받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제 삶을 살 거였죠.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민준이 목소리였어요.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할 말 없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 그리고 어머니 아프시다며요? 갑자기 웬 아프다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난 건강해. 누가 아프다고 했어? 수진이가.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다고. 순간 이해가 됐습니다. 수진이가 거짓말을 꾸민 거였어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민준이가 연락할 거고 그러면 재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정말 뻔뻔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멀쩡해. 병원비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럼 왜 이러세요? 명절 때 무슨 일 있었어요? 민준이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이한테 물어봐. 시어머니가 얼마나 피곤한 존재인지 말이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거 오해예요. 수진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래요. 아들은 여전히 아내 편만 들고 있었어요. 됐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으려는데 민준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병원비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병원비. 결국 수진이가 그걸 노리고 거짓말을 한 거였죠. 필요 없다고 했잖아. 난 건강하고 돈도 있어. 너희가 걱정 안 해도 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러웠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아줬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오해 풀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오해가 아니야. 난 다 알아. 제 목소리는 냉정했죠.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수진아, 거짓말은 그만해. 내가 아프다고 민준이한테 거짓말한 거 다 알아.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중요해? 내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앞으로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있었죠.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재산을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매물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요즘 시장이 괜찮아서 금방 팔릴 거예요. 다음 날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했어요. 상가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시세가 3억 정도 되는데 금매로 내놓으시면 빨리 나갈 거예요. 중개인이 말했죠. 괜찮아요. 빨리 팔고 싶어요. 일주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가격을 조금 깎았지만 상관없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생각했죠. 이 돈으로 제 노후를 준비하겠다고. 아들한테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민준이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고 삭제했어요. 이제 저는 제 길을 가야 했죠. 아들에게 기대며 사는 삶은 끝났습니다. 상가 건물을 판 뒤 저는 보험도 하나씩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보험을 해지하러 갔을 때 직원이 아깝지 않으세요? 거의 만기인데요 라고 물었어요. 괜찮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거든요. 사실 당장 급한 건 아니었지만 모든 걸 정리하고 싶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준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법무사한테서 연락 왔는데 상가를 팔았다고요? 드디어 알게 된 모양이었죠. 응, 팔았어. 내 상가인데 팔면 안 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상가는 제 이름으로 넘기기로 하셨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 내가 번 돈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나?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민준이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 없어. 이제 그만 전화해.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평생 아들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 거였어요. 다음 날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여러 통 왔습니다. 어머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어머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제발 연락 주세요. 급해진 게 느껴졌죠. 재산이 사라지니까 이제야 연락이 오는 겁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두 번째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해지 환급금으로 1,000만 원이 나왔죠.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2주일쯤 뒤였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민준이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엄마, 깜짝 놀라 돌아보니 민준이와 수진이가 함께 서 있었어요. 둘 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여긴 어쩐 일이니?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제발이요. 민준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시장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나, 여기서 이러지 마.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마주 앉으니 민준이와 수진이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엄마, 대체 왜 이러세요? 상가도 팔고 보험도 해지하고.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내 재산 내가 정리하는데 내가 왜 간섭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추석 때 정말 죄송했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엄마,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건 없잖아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뭘 어쨌는데? 엄마가 물려주시려던 재산을 다 처분하시잖아요. 민준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또 쳐다봤어요. 물려줄 생각 없어. 나 혼자 살 거야. 제 말에 민준이는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죠.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 기회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어. 명절 때 말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가지 마세요. 얘기 좀 더 해요. 민준이가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할 말 없어. 이제 각자 살자. 카페를 나서며 뒤돌아보니 수진이가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민준이는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어요. 안쓰럽긴 했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는 회사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됐다고 들었어요. 시장 아는 언니가 우연히 민준이 회사 사람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전해줬죠. 박 사장님 아들이 요즘 회사에서 불효자로 소문났대요.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재산 다 빼돌렸다는 소문이 돌았나 봐요. 그것도 아픈 어머니한테서. 언니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픈 게 아닌데. 제가 중얼거리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어머니 재산 처분했다는 소문은 퍼진 모양이에요. 회사에서 인사고가 나쁘게 나왔다던데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민준이가 회사에서 힘들어하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죠. 제가 재산을 정리한 건 사실이고 그게 소문이 된 것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수진이가 사돈댁한테 혼났다는 거였죠. 시장에서 만난 다른 언니가 전해준 얘기였습니다. 수진이네 어머니가 우리 동네 사시거든요.
딸 매문에 창피해서 어디 나가기도 싫대요. 그래요? 저는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건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언니는 혀를 찼어요. 수진이의 친정에서도 이 일을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1억 5천만 원을 대준 것도 명절에 함부로 대한 것도 다 알려진 거였죠. 수진이 입장에선 면목이 없을 거예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 사장님 아들이 어머니한테 잘못해서 재산 다 뺏겼대요. 맞아요. 명절에 라면만 줬다면서요. 소문은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어요. 저는 소문을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제 일을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민준이가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밤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 회사에서 승진 탈락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죄송해요. 짧은 문자였지만 절박함이 느껴졌죠. 저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위로를 해줘야 하나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하나. 결국 답장하지 않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문자가 왔어요. 이번엔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요즘 너무 힘들어요. 오빠는 회사에서 찍혔고 저는 친정에서 연락도 잘 안 받아요. 싸움도 자꾸 나고요. 부부 사이가 나빠졌다는 얘기였죠.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동정심이 생길까봐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시장 언니들이 또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민준이네 부부가 요즘 맨날 싸운대요. 옆집 사람이 들었대요. 맞아요. 수진이가 민준이 탓한대요. 시어머니한테 잘할 걸 그랬다고. 민준이는 뭐래요? 제가 물었어요. 자기도 억울하다고 하더래요. 수진이가 먼저 그렇게 대했다고. 부부가 서로를 탓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이 시작됐어요. 민준이가 주말에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 해요. 저 사람이 어머니 재산 빼돌린 그 사람 아냐? 어쯧쯧, 어쩜 저럴 수가 있지? 저는 이 모든 소식을 들으면서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힘들어하는 게 안쓰럽긴 했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 추석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2달이 지나자 민준이는 정말 지쳐 보였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는데 살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도 짙었죠. 엄마. 민준이가 저를 불렀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뒤돌아보니 민준이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가슴이 아팠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이미 저는 결심했으니까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실버타운 입주를 준비했어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깔끔한 실버타운이었죠. 견학을 갔을 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상담사가 시설을 안내해줬어요. 개인 방도 있고 공용 공간도 넓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좋았죠.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으니까요. 입주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아들한테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거라고. 마음 한편이 시원하면서도 쓸쓸했어요. 입주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2년 만에 듣는 며느리 목소리였죠. 무슨 일이니?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오빠랑 같이 갈게요. 꼭 할 말이 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거절하기도 못했습니다. 언제? 내일 괜찮으세요? 어머니 계신 곳으로 갈게요. 알았어.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죠. 다음 날 오후 민준이와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둘의 모습에 놀랐어요. 2년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 보였거든요.
민준이는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늘었고 수진이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들어와. 저는 거실로 안내했어요. 둘은 소파에 앉았고 저는 맞은편에 앉았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라도 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죠. 뭘? 엄마한테 했던 행동들이요. 그때 추석 때도 그렇고. 수진이가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뒤늦게 깨달았어요. 어머니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눈가가 붉어지더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알아요. 그래도 꼭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민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수진이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용서해주세요.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두 사람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엄마. 민준이가 울먹였어요. 이젠 늦었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2년 전에 했어야지. 왜 지금 와서 그래? 엄마, 저희가 정말 반성했어요. 이 2년 동안 매일매일 후회했어요. 수진이가 얼굴을 가리며 울었어요. 어머니, 명절 때 라면 드리고 혼자 두고 나간 거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지. 알면 됐어. 이제 일어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민준이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엄마,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발이요. 기회는 이미 줬다고 했잖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엄마, 저희 정말 바뀌었어요. 이제는 달라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바뀌었다고? 재산이 없어지니까 찾아온 거 아니야? 제 말에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재산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로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거짓말.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효도하는 자식은 필요 없어. 재산이 없어지니까 찾아오는 게 효도냐? 민준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수진이가 손으로 얼굴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재산 때문이 아니에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 없이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외로우면 서로 의지하고 살지. 왜 나를 찾아와? 엄마는 엄마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엄마는 엄마예요.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릴 수 없었어요. 민준아, 수진아,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잘 살아. 근데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각자 알아서 살아야지. 나도 혼자 살았잖아.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하자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만해. 무릎 꿇는다고 마음이 바뀌지 않아. 엄마, 제발요. 한 번만요. 민준이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죠. 돌아가. 할 말 다 했으면 이제 가. 수진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편지 봉투였어요. 어머니,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제 진심을 담았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 어머니.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쓴 사과문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지 다 적었어요. 읽고 싶지 않아. 가져가. 민준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연락은 하고 지내요. 제발이요. 연락할 일 없어. 각자 살자. 저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눈물을 닦았고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현관문 앞에서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창가로 가서 내려다보니 민준이와 수진이가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수진이를 안아주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민준이 품에서 울고 있었죠. 둘의 어깨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커튼을 쳤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너무 늦었습니다. 진작에 그랬어야 했는데 2년이나 지나서 찾아온 거예요. 편지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두고 간 거였죠. 저는 그걸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읽으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저녁이 되자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찾아뵈어서 감사했어요.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준이와 수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던 모습, 눈물 흘리던 모습, 마음 한편이 아팠죠. 하지만 저는 이불을 덮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흔들릴 수 없다고, 제 결심은 확고하다고, 평생 사람 대접 못 받고 산 게 억울한데 이제 와서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편지 봉투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어요. 읽지 않을 거였습니다. 절대로요. 일주일 후 저는 실버타운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간단했어요. 평생 모았던 살림살이 대부분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만 챙겼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실버타운 방은 아담했지만 깔끔했어요. 창문으로 정원이 보였고 햇살도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편히 지내시면 돼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죠. 짐을 풀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제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다음 날 아침 식당에 가니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반가워요. 한 할머니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네, 어제 입주했어요. 저도 웃으며 인사했죠. 우리 같이 앉아요. 혼자 드시면 심심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식사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이영희 할머니, 최명숙 할머니. 다들 저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밥을 먹으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드님은 자주 오시나요? 순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순간 가슴이 뜨끔했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빠서 잘 못 와요. 다들 그렇죠 뭐.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희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희 딸은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그것도 30분도 안 있다가요. 명숙 할머니도 거들었죠. 다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자식들이 있지만 자주 보지 못하고 외롭게 사는 어르신들. 그래도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저도 이제 이분들과 함께 지내면 되는 거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안내를 받았어요. 서예 수업, 노래 교실, 요가 수업이 있어요. 관심 있으신 거 신청하세요. 저는 서예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첫 서예 수업에 갔을 때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처음이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선생님이 붓을 쥐는 법부터 가르쳐 줬습니다. 먹물을 갈고 붓에 묻혀 한 획을 그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은 선이었지만 뿌듯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만 만들던 손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게 될 줄이야. 새로운 경험이었죠. 일주일이 지나니 실버타운 생활에 적응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서예 수업에 가고 오후엔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녁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었죠. 어느 날 순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영숙이 언니 여행 같이 안 가실래요? 다음 달에 설악산 단풍 구경 가는데. 여행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실버타운에서 단체로 가요. 같이 가요. 평생 여행이라곤 해본 적이 없었어요. 시장과 집만 오가며 살았죠. 저도 가고 싶네요. 제 대답에 순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행 신청을 하고 나니 설렜어요.
78배 처음 가보는 여행이었습니다. 짐을 싸며 거울을 봤죠. 주름진 얼굴이지만 표정은 밝아 보였어요. 이렇게 웃는 제 모습을 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설악산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공기도 맑았어요. 와, 정말 예쁘다. 다들 감탄했죠. 저도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평생 이런 풍경을 보지 못했거든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아들 걱정하며 전전긍긍하지 않고 제 삶을 즐기며 살 수도 있다는 걸.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모집 공고를 봤어요. 독거노인 반찬 배달 봉사자를 구합니다. 저는 주저없이 신청했습니다. 평생 반찬을 만들었으니 이젠 어려운 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었거든요. 매주 수요일마다 복지관에서 반찬을 만들어 독거노인 댁에 배달했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먹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찼죠. 영숙 씨, 반찬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칭찬했습니다. 시장에서 오래 장사했거든요. 제가 웃으며 대답하자 그래서 이렇게 맛있나 봐요라고 했어요. 봉사활동을 하며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분들, 외롭게 사시는 분들, 그분들 얘기를 들으며 저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도 아들한테 집도 사주고 돈도 많이 줬는데 이제 연락도 안 해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할머니 인생 사세요. 저처럼요. 제가 위로했죠. 어떻게요? 자식한테 기대지 마세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제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마음이 안 떨어져서.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젠 괜찮아요. 제 삶을 사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아들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던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제 얘기를 듣고 용기를 얻는 어르신들이 늘어났어요. 영숙 씨 얘기 들으니까 힘이 나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살아야겠어요. 다들 제게 고마워했죠. 어느 날 복지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영숙 씨, 다른 어르신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시네요.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숙 씨 보면 진짜 당당하세요. 그게 부러워요. 명숙 할머니가 말했어요. 당당한 게 아니라 이젠 눈치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사람 대접받는 게 재산보다 귀하더라고요. 제 말에 다들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식한테 함부로 대접받으면 소용없죠. 순자 할머니도 거들었어요. 그래서 전 제 재산 제가 쓸 거예요. 저녁에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참 아름다웠죠. 평생 이런 노을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장 일에 바빠서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수진이가 두고 간 편지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읽지 않았죠. 꺼내서 봤다가 다시 넣었어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사랑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답장하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굳이 답장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사니까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은 서예 수업이 있고 모레는 복지관 봉사가 있었죠. 다음 주엔 친구들과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요. 할 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 저를 위해 사니까 훨씬 좋았죠. 눈을 감으니 편안했어요.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고 누구 눈치 볼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일이 기대될 뿐이었죠. 새로운 하루, 새로운 일상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더 생기면 기부도 하고 싶다고.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제 재산을 쓰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선은 제 노후가 먼저였습니다. 제가 편안해야 남도 도울 수 있으니까요. 실버타운 생활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집 같았어요. 친구들도 생겼고 할 일도 생겼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거울을 보며 웃었어요. 주름은 더 늘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박영숙, 이제부터 당당하게 살아.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민준이 어릴 적 모습이 떠오르곤 했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죠. 이제 저는 제 길을 가야 했으니까요. 창밖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저도 이제 제 인생의 봄을 맞이하는 거였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혼자서도 당당하게요.